그러면 세 번째 구성 얘기입니다. 재정가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직접법 있고 간접법이 있어요. 거기 뭐 박스에 보시니까 재정가란 말은 표준적 건설비, 거기다가 통상 부대 비용, 그 다음에 수급자의 이윤. 과거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재정가에는 수급자의 이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집을 지어서 팔아먹을 목적이면 자기 이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도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표준적 건설비, 그 다음에 통상 부대비용, 거기다가 통상 부대비용 안에는 수급자 이윤이 들어간다는 얘기. 근데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재정가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니까. 그게 뭐냐, 맨 먼저 직접법에서는 토지재정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 보시면 직접법도 뒤에 간접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총가격적산법. 말 그대로 다 총자죠. 이렇게 모든 걸 전부 다 적산해서 다 더한다는 얘기. 이렇게 총가격적산법 한다면은 내용은 정확히는 나오겠지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어렵죠.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 바로 앞에 123층짜리 63빌딩 지금 지어놨어. 롯데월드 건물 지어놨습니다. 그 모든 걸 전부 다 총가격적산법 전부 다 더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재값 다 계산하고 인건비 다 계산하고 머리 빠집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총가격적산법은 총량조수법은 정확도는 높겠죠.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선 부분별 단가 적용법. 그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층 짓는데 10억 들어갔대요. 그럼 100층이면 10억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런 계산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재정가가 안 나올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직접 간접 종류가 이런 거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의미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수용, 감가상각. 처음에는 재정가에서는 요놈에서는 뭐만 보시자면은 재정가 의미하고 종류 두 개나 아시자고요. 재정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종류가 뭐가 있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감가예요. 이제 감가에 대한 얘기요. 그럼 감가 두 개를 줄 맨 먼저 감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가 요인. 감가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감가 요인 보시면은 그 위에 감가수는 좀 이따 할 거니까요. 감가수이란 말은 재정가에서 감가 두 개를 빼는 것이 감가수용이니까. 그러면 감가수용 요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요놈에서 빼고 남는 것이 요거니까 요걸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발생된 감가 누계는 요인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른쪽 보신 것처럼 거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나오죠? 하나 넘겨봅시다. 뒤에 보시면 또 박스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첫 번째는 기술적 감가요. 기술적 감가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물리적, 두 번째는 기능적. 그래서 언제든지 제 과목에서 물리적이란 말 항상 뭐하고 하게 됩니까? 시간하고 밀접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란 말은 시간인데 쇠거냐 헌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시간과 밀접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줄어들겠죠. 마모되고 파손되고 또는 훼손되고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시간의 경과. 쇠거냐 헌거냐 그 얘기요. 그래서 그 종류를 굳이 보시면은 물리적 감가는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 그 다음 또 뭐가요? 풍수에 또 이런 것들. 오래되면 저절로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보다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가장 쉽게 얘기할까요? 화장이 안 먹는 게 물리적 감가입니다. 가장 쉬운 얘기가. 맞지 않아요? 화장이 잘 안 먹는 거. 맞죠? 고등학생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돼. 지금은 좀 많이 드시면 더부룩해. 소화제 드셔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언제든지 물리적이라면 전부 다 시간이에요. 언제든지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마모되고 마멸되고 파손되고 훼손되고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보다 물리적 감가.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적 감가는요. 그래서 기능적이란 말은 이건 시간보다는 시간과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시간보다는 설계, 설비, 구성, 설계 요소, 구성, 설계, 설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들은 시간보다 어쩌니까 설계가 잘못되고 또는 설비가 어쩌니까 부정한 것들. 형의 구식화, 구성 요소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두 개는 좀 구별이 되는데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어쩌니까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죠. 여기들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치유 가능해요. 시간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치유가 얼마나 가능하고 여기도 치유 가능합니다. 그럼 어쩌면 고치겠습니까? 고치는 비용보다 가치가 높아지면 계량 비용. 우리가 고치는 비용이 있겠죠. 요 계량 비용 요거하고 그 다음에 가치 상승. 요 두 개를 놓고 따져가지고 요놈은 어쩝니까? 고칠 거 아닙니까? 고치는 거 맞죠? 거기다 어떤 설비를 바꾸고 설계를 하고 다시 갈아 끼웠을 때
가치가 올라가면 고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요 감가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무슨 원칙이 어긋나죠? 균형의 원칙. 설계, 설비, 구성 요소. 여기는 균형의 원칙이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안쪽에 있다면 내부적 감가. 이건 전부 다 물리적 측면 내부적 맞죠? 기능적 특히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우리 개별 분석할 때에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 요인, 내부적 감가. 기억나세요? 지역 분석은 건물 전체, 건물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 따지는 거고 개별 분석 그 물건 자체.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건물 잘 잡아 못 잡아 그 말이 아니라 자리 잘 잡으세요. 주변과 어우러지고 환경에 맞아야 되고 여건이 잘 어우러진 것들. 그러니까 서민들 집단 거주에 고급 빌라를 지었습니다. 돈 안 된다니까요. 주변이 달동네에다가 멋있는 고급 빌라 지었습니다. 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설계, 설비, 구성 요소, 투입 요소. 뭐가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요거는 새 거냐 헌 거냐. 제대로 지어졌냐. 그 얘기.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란 말은 새 겁니까 헌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되면 저절로 물리적 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요래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까? 눈이 안 보일 때 우리 이렇게 멀리 보시면 더 잘 보이시죠? 이제 이해한다니까요. 오히려 여기 좀 낫지 이렇게 하면 더 안 보여 사실은 어쩔 때는요. 돋보기 써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기술적이란 말, 제가 보기에 항상 기술적이란 말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서 외형적 측면을 기술적, 유형적 측면. 맞죠? 기술적의 정의가 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기술이란 말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외형적 측면을 전부 다 기술적. 외형이 어쩝니까?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그죠? 낡은 거. 이거는 건물이 새거 한 거가 아니라 제대로 지어졌는가? 잘못 지어졌는가? 써먹기 편하게끔 구성요소, 설계, 설비 잘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설계, 설비란 말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둘 다 치유가 가능하고 어쩔 때 비용보다 가치가 높게 올라가면 치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이고 내부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이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란 말이에요. 여기는 경제적 감가는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새거 한 거가 아니라 주변과 잘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주변이 어쩌고 또는 환경이 어쩌고 환경 얘기요. 또는 용도에 맞아야 되고 환경에 잘 맞아야 되고 또는 용도에 잘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안 될 때는 그래서 여기 어긋나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적합원칙이라고 하죠. 여기는 치유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여기는 주로 토지의 무슨 특성이요? 부동산과 아주 밀접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 용도란 말은 적합원칙이라면 자리 잘 잡아라. 위치 잘 잡아라. 여기 어긋나면 위치감가, 환경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또는 외부적 감가. 우리 지역 분석할 때 지역 분석은 대상보동 자체가 아니라 둘러싼 환경 따지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이 안 맞고 주변에 안 맞고 위치가 안 맞고 용도가 안 맞으면 그 감가되는 거 맞잖아요. 새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치유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어렵잖아요. 요거는 치유 가능한데 요거는 치유가 어렵죠. 장소 옮기기 쉽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말이 어려워져요. 기술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요거 때문에. 요거는 맞는데 아직 못 들으셨다고요? 기술적 감가 요인과 경제적 감가 요인은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가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틀린 말이에요. 기술적은 맞는데 경제적은 100% 치유 불가능이죠. 됐죠? 얼른 들으면 맞는 말처럼 저 틀렸잖아요. 기술적 요인은 치유 가능 불가능 다 되는데 경제적은 언제든지 치유 불가능 감가. 맞죠? 경제적인 치유 가능한 게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건물을 서울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옮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을 말할 때 치유 가능, 불가능 다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지만 치유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요러면 치유 안 하겠죠? 고쳐봤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돈이 안 되는데 고쳐요, 안 고쳐요? 여기에 더 클 때는 어쩌니까 치유 가능. 그러니까 여기는 치유 가능도 있고 치유 불가능 두 가지 동시에 다 있을 수 있죠.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두 개 다 있는데 여기는 100% 다 치유 불가능.
이 말 오신 거죠? 그래서 묶어서 보통 말할 때게 경제적 감가는 100% 치유 불가능인데 기술적인 치유 가능도 있고 불가능도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말이 틀려요. 기술적은 둘 다 가능하죠? 경제적은 절대로 치유 가능이 없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어긋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적합 원칙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환경이 어긋나기 위해서 여기는 적합의 원칙이요. 이렇게. 이번 문제 요거였다니까. 경제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그죠? 적합의 원칙. 기능적 감가는 적합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 13가지 원칙 안에서.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법적 감가요. 법률적 감가요. 이걸 쓸 수도 있죠.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법적 감가 또는 아니면 법률적 감가요. 여기는 주로 이제 공법상 규제 어긋나든지 용도 지급제 어긋나든지 공법상 규제 또는 용도 지급제인데 어긋날 때는 법률적 감가. 그래서 주로 나왔던 것은 이 두 개를 좀 잘 비교해서 문제가 대충 나오죠. 주로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 잘 구별하시는 얘기. 자, 읽어볼게요. 보시면은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 또 나왔죠. 경제적은 외부적 감가 맞죠. 경제적 감가, 외부적 감가, 환경 감가, 위치 감가 동의어. 자리 잘 잡아라. 자리 잘못 줬으니까 자리가 잘못 잡았으니까 감가, 위치 감가.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환경 감가. 외부적 균형이 안 되니까 그죠, 외부적 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마멸, 파손 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치유 가능 또는 치유 불가능 있다. 오른쪽 박스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도 볼까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죠. 또는 그 번째는 디자인의 변화나 설계 불량, 설비 부족, 그죠? 전부 다 균형에 어긋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새 거냐 헌 거냐. 물리적은 전부 다 시간 얘기니까. 기능적은 새 거 헌 거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잘못 만들어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물리적 감가는 신규 건물에는 없다고 봐요. 근데 신규 건물에 기능적 감가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게 문제겠죠. 물리적 감가는 새 건물이 있을까 신규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간이 흘러야 나오니까. 애들 피부 금방 나오잖아요. 그 누르면은. 그죠? 물방울 딱 모이고. 맞죠? 그러니까 물리적은 시간하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흘러야 나오니까 시간이 안 흐르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 건물에는 물리적 감가가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죠. 이해하신 거죠? 근데 새 건물도 잘 못 지을 수 있죠. 기능적 감가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자동차 리콜하는 거 있죠? 무슨 감가 리콜하는 거요? 그죠? 기능적 감가 맞잖아요.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맞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경제적 감가에서는 인근 지역, 자리 얘기니까. 또는 두 번째 시장성 세태, 또 이런 것들, 환경과 부적합. 그러니까 환경이 어쩌고, 주변이 어쩌고, 용도가 어쩌고, 이런 거 안 맞는 건 전부 다 자리가 잘못된 거죠. 그죠? 적합의 원칙.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100% 치유 불가능.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이제 말할 거 아닙니까? 기술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두 개 동시에 말합니다.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있다. 틀렸다니까요. 기술적은 맞는데 경제적은 100% 치유 불가능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수정 방법이 이제 여기까지 요인 나왔습니다. 이제 지워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가 수정. 이제 한번 감가를 한번 해봅시다. 수정. 이제 한번 바꿔봅니다. 여기도 크게 봤을 때 첫 번째가 직접법 있습니다. 직접법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접법 있어요. 직접법, 간접법.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법 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내용연수예요. 우리 교재는 오른쪽 보시면 감가수정 방법에서 내용연수 바로 첫 번째 나왔는데 거기 사실 뭐가 빠냐면 직접법 안에 가서 내용연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연수. 그러니까 내용연수란 말은 주어진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내용연수란 말은 주어진 연수. 그래서 연수 수명법이라는 말을 쓴 거죠. 내용연수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관찰감가법. 먼저 제목만 봅니다. 두 번째는 관찰감가법이요. 관찰감가법은 그대로 관찰해서 감가는 거죠. 내용연수라면 연수로 따지는 것. 그러니까 직접법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내용연수, 연수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관찰감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해법이 있어요. 일단 제목만 먼저.
이 제목까지도 문제 여러 번 냅니다. 일단 분해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간접법에는 시장 추출법이 있습니다. 임대료 손실 환원법. 그래서 시장 추출법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요 종류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중에서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행 방법에 속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교재를 먼저 보자면은 첫 번째가 내용 요소 나왔죠? 자, 넘겨봅시다. 넘기면은 어디 갔냐면 두 장을 넘기면은 저기 630페이지에 관찰 감가법.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 분해법. 지금 631페이지에 분해법 3번. 찾으셨는가요? 그 밑에 네 번째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대료 손실 환원법.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에서 요 세 가지는 뭐라고요? 직접법이라고, 요 2가지는 뭐라고요? 간접법.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제목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쉽게 나온다면 다음 주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행 방법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것은 요 5개가 속하는 거 이제 일단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할 거고 이걸 먼저 봅시다. 관찰감가법.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내용요소법은 주어진 연수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 모양이죠. 그죠? 내용 연수니까 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관찰감가법은 말 그대로 관찰해서 감가를 정한대요. 말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 연수는 안 보고 서류만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주어진 연수에 따라서 곱셈할 수도 있고 나눗셈할 수도 있어요. 나눗셈하는 것이 정액법이고 곱셈이 정률법이거든요. 굳이 하자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 다 종류가 또 3가지 또 있어요. 이 안에 가서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법도 종류가 3가지 있을 거고. 이게 먼저 내용 연수법이라는 주어진 연수에 따라서 계산한 거예요. 연수에 따라서. 근데 이 녀석은 관찰 감가법이니까 관찰, 직접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연수법은 실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론적이란 말 써요. 여기는 가서 보고하니까 실제적이란 말 써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또 종류가 정액법이요. 액수에 따라 정액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률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환기금법. 이렇게 종류가 일단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전체로 봤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 종류 기억하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 감가하는 방법은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첫 번째는 요 5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종류 3가지.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가 방식에서 감가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크게 봤었을 때. 그 다음에 내용 연수라는 말은 전부 다 요 3가지인데 연수에 따라 하는 거고 관찰감가법은 직접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도 조금 어디가 계산적이요.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이론적이요. 계산적 이론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그래서 현재 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보고 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론적 계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찰 감가는 관찰하니까 가서 보니까 보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 말씀면 되겠죠. 내용 요소는 이론적 계산적인데 관찰 감가법은 직접 가서 보고하니까 사실적 실제적 관찰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지금 말을 먼저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연수에 따라 합니다. 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서 보고하니까 사실적, 실제적.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은 이 2가지를 섞어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하면 사실과, 그렇게 이론과 실무가 닿으면 좋겠죠. 그래서 2개를 병용해서 쓰면 보다 감가의 정도가,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런 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걸 먼저 합시다. 관찰감법은 진짜 관찰해서 감가니까 사실적 할까요? 사실적이고 보다 더 점이니까 실제적입니다. 요런 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봅시다. 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그 부동산의 특성을 잘 반영하죠. 직접 가서 보고하니까. 이건 가서 보니까 그 부동산 직접 보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개별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가 있죠. 근데 위에 있는 3가지는요. 안 보고 서류만 보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별 특성을 반영을 잘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용 연수는 그것을 안 보고 서류만 보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말뜻이 연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0년 된 건물, 5년 된 건물, 10년짜리보다는 5년짜리가 더 감가 적을 거 아니에요. 안 보고 하니까. 그런데 관찰가법은 현장 가서 보고 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그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이 잘 반영될 거다.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마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주관성 개입된다는 얘기. 그래서 연요소로 어쩌니까 조금 주관성 개입이 좀 쉽죠. 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 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0% 감가, B라는 사람은 아니야 15%, C라는 사람은 아니야 5%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보는 사람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되기 쉽겠죠. 대신에 보고 하기 때문에 또 보이는 파트는 잘할 건데 안 보이는 파트는 좀 놓치기 쉽겠죠. 여기 속에 철근 얼마나 들어갔죠? 철근 몇 개 들어가 보이죠?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즉 배면, 후면, 이면 관찰광법은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보이는 파트는 어쩝니까? 자세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하겠죠. 관찰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파트는 하자를 놓치기가 쉽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직역 그대로 하는 거예요. 관찰광법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보고 합니다. 일단 정의가. 가서 보고 하기 때문에 물건의 어쩌니까 그 개별 특성을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데는. 근데 관찰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는 하자를 놓치기가 쉽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오셨는가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같을까 틀릴까요? 틀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관성에 개입되기가 좀 그래서 주관성 개입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이해하시죠? 여기는 절대로 간접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포인트가요. 대부분 다 평가법은 직접법에서 간접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큼 관찰가법은 절대로 간접법이 없습니다. 내가 봐야 관찰이죠. 그래서 관찰가법 조금 말을 어렵게 말하자면 관찰가법은 간접법을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원용할 수 없죠. 자, 읽어볼게요. 관찰가법은 감가 기준을 내용연수나 감가를 통해 주지 않고 평가사 주체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전체를 직접 보고하는 것. 그러니까 관찰감가법은 지금 페이지 수가 630페이지. 의미가 연수로 따지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게 관찰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연수로 표준한 방법과 관찰감법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병용, 같이 쓰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나오죠. 이론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문을 더하면 더 좋은 거 맞잖아요. 오른쪽에. 따라서 시간의 경우 같은 물리적 감가 연수는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말이 물리적 감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할 거고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가서 봐야 되니까. 거기 오른쪽에 지금 세 번째 10번 보시면은 그 말 지금 두 줄 써졌는데 그 말 읽어볼게요. 시간의 경과도 같은 물리적 감가는 내용연수법을 기능적 경제적은 뭐를 쓰는 게 더 좋다. 이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물리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쓰면 맞고 근데 기능적은 아까 시간이 아니라 구조, 설계, 설비 이런 말 했었죠. 경제적은 위치, 환경이었었죠.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은 내용료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기능적 감가라든가 경제적 감가는 뭘로 할까? 눈으로 가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10번 그 말이 나온 거예요. 10번 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관찰감가법 직접 가서 보고합니다. 따라서 두 개를 섞어 쓰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뭐를 그러면 어떤 것은 내용요소라고 어떤 것은 관찰감을 할까요? 그 말.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 요인은 내용요소가 맞을 것 같고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기능적은 시간이 아니라 구조, 설계, 설비 그 말이었죠. 방해 구조가 맞은지 어쩐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거는 서류상 보고 모르잖아요. 그럼 가서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 요인은 관찰감을 쓰는 것이 함정이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장점은 직접 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상을 정확하게 세밀히 한다. 가서 보니까. 관찰감법 눈으로 직접 보고하는 거니까 그 물건의 개별적 특성 그런 걸 잘 반영하더라. 보고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연요소로 어쩌니까 보고합니까? 안 보고합니까? 안 보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말 되죠? 근데 보기는 보는데 단점은
보는 사람마다 똑같이 보겠으면 약간 다르게 볼까요? 그게 주관성. 근데 내용 요소 주관성 있을까 없을까요? 계산 딱딱 잘라내니까 주관성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비교하자면은. 맞죠? 그래서 단점 보시면은 거기 장점은 개별적인 상태 상황을 세밀히 관찰한다. 세밀히 관찰해서 평가 수정에 반영한다.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보이는 파트는 잘할 거다. 맞죠?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은 보이지 않는 파트를 하자를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아까 배면, 후면, 이면, 처속에 철근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설계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 방수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봐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파트는 잘할 건데 보이지 않는 파트를 하자를 놓치기가 쉽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단점, 따라서 능력의 주관이 개입이 크고, 이해하신 거죠, 이제요?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것은 놓치기 쉽다. 하나 더 없어요. 거기는 없지만은 간접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직접법밖에 없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관찰감각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간접법을 원용할 수 있다. 그 말 틀린 말입니다. 관찰감각법은 간접법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내가 직접 봐야 되니까.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내용 요소를 한번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세요. 다시 앞으로요. 이번엔 내용 요소는 정액법, 정률법 뭐 나오죠? 그러면 정액법이란 말은 액수로 쪼개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총감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건물이. 그럼 이거를 정액이란 말은 주어진 연수로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연수로.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 내용 요소요. 경제적 내용 요소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인데 그게 경제적 내용 요소가 50년짜리 건물이래요. 그러면 100억 나누기 50년 하니까 1년에 2억씩. 정확히 딱 2억씩 떨어지니까 평균삼각법, 균등삼각법. 나눗셈이니까. 그래서 정액법은 평균삼각법 또는 균등삼각법이요. 균등원이 삼각되는 거 아닌가요? 말투 자체가 나눗셈이니까.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전체 총감가액을 경제에서 평분 나눠서 하니까 n분의 1 하니까 매년 감가액이 같아요 틀려요? 그 말이 균등. 매년 똑같이 균등하게 삼각된대요. 말 되네요. 또는 평균삼각법. 나눗셈에서 나온 값이 뭐니까? 평균값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법.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감가 누계기 직선 이렇게 올라가겠죠. 1년에 2억이면 2년은 4억이고 3년은 6억이고 어쩌니까 요 기울기가 하나만 쫙 있으니까 직선법.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가 누계기 경관연수에 정비례하죠. 1년에 2억이면 2년이면 4억, 10년이면 20억, 40년이면 80억. 됐어요? 그 말 그대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정액이란 말은 정액, 액수가 딱 정해졌대. 우리 뷔페 가서 정액요금제 내고 드시는 거죠. 김밥 하나만 드시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액이란 말은 액수가 매년 똑같이 감가는 전제하에 전체 총감가액을 나누어서 따지는 방법을 정액법. 맞죠? 그러니까 정액법은 나눗셈 하니까 매번 똑같이 떨어지니까 몫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등삼각법 또는 평균삼각법 또는 직선법. 감가 누계액이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직선법. 여기까지 오신 거죠? 계산이 쉽다 어렵다? 쉽다.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단점은 실제하고 위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자면 건물이 초기에는 감가액이 좀 적을 거고 감가 발생이 그 다음 뒤로 가면 갈수록 감가 많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교재 안 나왔지만은 우리 감가 건물의 감가 속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죠. 감가 속도가. 굳이 하자면은 이 정액법을 다시 말하면은 매년 액수가 똑같은데 그 1년도에 들어서 여기를 2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년도 계속 똑같이 가니까 근데 감가 속도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 건물의 감가 속도가. 그러니까 초기는 조그맣게 하는데 많이 되고 말기는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조그맣게 안 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정액법에서 정액이 무슨 말입니까? 액수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전체 총감가액을 내용요소 나누어서 따집니다. n분의 1. 그래서 나누고 보니까 똑같으니까 균등 맞죠?
그 다음에 이 직선법이라고는 그 감가 누계액을 더해보니까 감가 누계액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1년 2억, 2년 4억, 3년 6억, 4년 8억 일직선이니까 감가액이 직선법. 말 되죠? 그러니까 장점은 나눗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쉽다. 그런데 실제와 잘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의료보험비가 아까워. 이 말이죠. 나는 병원에 안 가는데 너도 나이 먹어봐. 글자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요. 이해하실 수 있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정액법이란 말은, 자, 내용연수를 한번 읽어봅시다. 개념은 내용연수란 감가상각 자산을 수명,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수명 얘기요. 그러면서 감가인수에 따라서 거기 물리적, 경제적 잔존까지 뭐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정액법은 균등삼각법, 직선법 그래서 나온 거죠. 균등삼각법. 그러니까 매년 액수가 균등하니 삼각되는 방법. 그러니까 정액이란 말은 일정한 액수로 삼각된 전제하에 전체 감가액을 n분의 1 해서 나타내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정액법은 내용수가 긴 걸 주로 많이 씁니다. 주로 건물을 많이 써요. 좀 내용수가 긴 걸. 그래서 정액법이란 대선물 가치가 매년 일정액만큼 감가는 가정하에 일정액, 그래서 그게 정액이죠. 그런 전제하에 대선물 감가 총액을 경제내수로 평분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 100억 나누기 50년 쉽게 표현하자면 20년짜리가 뭐냐면 100억 나누기 20년 이렇게 말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보자면 매년 감가액이 전내수 통해서 일정액 때는 균등삼각법 또는 평균삼각법. 균등이나 평균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직선법이란 말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에 정비해서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 1년에 2억이니까 5년은 10억, 그 다음에 10년이면 20억, 30년이면 어쩌니까 60억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 답원 보시면은 경과년수의 정비례 증가되다. 이 계산 방법은 간단한 장점. 그래서 주로 건물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용요소 좀 긴 물건을 주로 긴 건물을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매년 일정하게 감가되기 때문에 실제 감가가 일치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비틀면 이제 좀 더 의역을 하면은 실제하고 일치 안 된다는 말까지 오신 거죠. 처음에는 2억이 아니라 요거밖에 안 빠지는 2억이나 뺐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뺐죠. 말기는 요렇게 나서 요거밖에 안 빼서 적게 뺐죠. 실제와 함께 일치 안 된다는 말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초기는 많이 빼고 말기는 적게 빼고 그러잖아요. 초기는 이거밖에 안 됐었는데 이만큼 빼니까 더 많이 뺐죠. 근데 말기는 요렇게 많이 됐었는데 요거밖에 안 뺐으니까 상대적으로 매년 균등하게 감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는 과대삼각, 말기는 과수삼각 이렇게 좀 더 말을 비틀면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굳이 계산은 계산 공식을 아직 외우지 마시고 이번 문제 요거 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굳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쪽으로 한번 보자면 그런 전체 재정가에 따면 요거 이제 감가 낼 때게 처음에는 총감가액은 재정가에서 잔존가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감가가 재정가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100억. 그런데 잔존가치, 잔가율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연수 다 끝나고도 남아있는 가치 비율을 잔존가치 비율. 그걸 잔가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잔존가치 비율요. 이게 잔존가치 비율. 요걸 어쩝니까? 줄여서 잔가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잔가율은 0% 줄 수도 있고 10% 줄 수도 있고 20% 줄 수 있겠죠. 시험에 따라서. 만일에 전체가 100억짜리인데 잔가율이 10%라 가정합시다. 그 말은 내용연수 다 끝나고 나도 10%는 안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감가는 90%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문제는 쉽게 줄 때는 잔가율을 제로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100%가 전부 다 감가된다는 뜻. 근데 만약 잔가를 10%로 가져가자고요? 그럼 100억이 10%니까 10억은 감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총 감가액은 90억이 감가된다는 소리겠죠. 말뜻이. 그럼 90억을 뭘로? 연수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기 맨 먼저 매년 감가액은 제조론가에서 잔존가액. 그것도 좀 써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잘 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정액법에서 맨 먼저 첫 번째가 총감가액. 그래서 총감가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동가 빼기. 여기 제조동가 요놈에서 빼기 뭘 뺀다고요? 잔가액 또는 잔가율. 잔가액, 잔가율. 예를 들어서 아까 제조동가 100억짜리 건물인데 잔가율에서 10%를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요 건물이 50년짜리 건물인데 지금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다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요.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은 전체 총감가 요놈에서 10% 빼니까 여기에 100억이죠. 10%니까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런 총감가 90억 나왔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책 공식 외우지 마시고 전체 감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감가액은요.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용연수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매년 감가액은 요놈 1번 총감가액이요. 요놈을 뭘로 나눠요? 총감가액 나누기 연수로 내용연수. 근데 내용연수는 경관연수 더하기 잔존연수예요. 전체 내용연수는 경관연수요. 경관연수에다 더하기 그 다음에 잔존연수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빼보자고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아까 50년인데 5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은 연수 45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대신 안 주고 어쩌니까 그죠? 5년 됐고 45년 남았다 이렇게 주는 수도 있죠. 2를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2개 다니까 50년 나왔으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90억 나누기 50년. 아이고 잘 안 떨어지네. 한번 계산해 주세요. 얼마 나온가? 1억 8천이요? 예. 그러면 1억 8천 나왔다 가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8천이 1년에 1억 8천씩 없어진다 그 말이겠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될까요? 1년치였점이니까 1년에 1억 8천 없었으니까 그럼 경관주수 더 곱하면 되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요. 매년 감가액 곱하기요. 그 다음에 경관연수 요걸 곱하면 되잖아요. 지금 5년 지났으니까 1억 8천 곱하기 5원이니까 5, 8, 40, 5, 1, 5, 그죠? 9억이 그만. 다행이다. 떨어졌네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도 애워두면 나쁘지.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애워두면 금방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하자는 소리죠. 안 외워지니까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은 계산 문제가 관심 갖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잔가율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안 주고 그 다음에 5년 지났다 잔존연수가 몇 년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50년 가운데 5년 지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요. 그러니까 정액법이라고 다시 정리합시다. 정액법이란 말은 내용연수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액법은 액수가 매번 똑같아 정해졌더라. 정액법 맞죠? 그러니까 정액법이 정의가 총감가액을 경제내용사 전체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럼 나누자고요. 그 다음에 경관에서 좀 긴 물건 주로 많이 쓴다. 나누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져서 균등삼각법이라 한다. 그 다음에 경관연수가 지나감에 따라서 감가 누계액은 똑같이 올라갈 거니까 직선법. 여기까지 오신 거죠? 계산이 쉽더라. 나누쓰면 하면 되니까. 전체를 n분의 1 하면 되니까 계산은 쉽더라. 그런데 실제하고는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률법입니다. 그 다음 정률법이라면 두 번째는 체감상각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 여기. 그러니까 정률법은 여기는 나눗셈에 따르면 곱셈이에요. 만일에 이번엔요. 자, 10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정액법은 내용수 좀 긴 건물을 쓰는데 정률법은 주로 짧은 기계나 동산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요 녀석들이 1년에 40%씩 없어져요. 그러면은 정액법은 전체 감가에다 곱하기 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정률을 보통 한 40% 없어진다 가져가자고요.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한번 해보면은 일단요. 만일에 아까 정액법 같은 경우는 액수가 똑같이 떨어졌어. 근데 정률법은 맨 처음에 감가액이 1000만 원인데 정률이 40%면 1년은 400만 원 감가 되겠죠. 굳이보면 전체 총 감가 1000만 원에서 지금 400만 원 감가돼서 두 번째는 1000에서 400 빼는 남아있는 거. 정액법은 전체를 n분의 1하는데 정률법은 곱해서 남아있는 것만이다 계속 미삼각장에다 계속 곱셈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였는데 0.4 40 빠지고 두 번째는 빼니까 600만 원 남겠죠. 곱하기 0.4 그러면 240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여기서 빼니까 360
곱하기 그 다음에 0.4 3, 42, 144만원. 그죠? 또 그 다음에는요 또 빼주세요. 그래 216 곱하기 0.4니까 4, 6, 24, 4, 1, 4, 5 85만 4천원. 85 얼마 나오죠? 이게 왜 숫자를 쓰고 있냐면은 아까 정액법은 2억 딱딱 떨어졌죠. 지금 어떻게 빠지고 있습니까? 점점점 빨리 빠져, 늦게 빠져요. 점점 빠지는 속도가 400, 240. 그래서 체감삼각법. 말뜻이. 아까는 2억 떨어졌죠. 아까 정액법은.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400만원, 240, 144. 그러니까 빠져가는 속도가 400에서 240 좀 더 줄었네? 그 다음 더 줄었네? 계속 줄어가니까 점점점 점점 조금씩 삼각됩니다. 점점점 조금씩 삼각돼 갑니다. 말이 산티나죠? 그죠? 체감삼각법. 체감삼각법. 아까는 균등삼각법이었는데 말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워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체감.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체감삼각법. 점점 줄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아까 여기는 뭐였습니까? 균등삼각법. 이제 비교하자면 이 말 되죠? 그 다음에 아까는 여기는 뭐였습니까? 직선법이었죠? 감관두기의 직선법. 똑같이 올라갔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400만원, 240, 그 다음에 144. 그럼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가죠? 처음에는 어쩌니까 1년은 요만큼이요. 그 다음에 2년. 그러니까 굳이 그려보자면은 아까 정액법은 어쩌니까 직선이었죠? 아까 정률법은 어쩌니까 이게 요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1년치, 2년치, 3년치. 1년은 요만큼, 2년은 어쩌니까 요만큼. 점점 갈수록 삼각이 많이씩 돼, 조금씩 돼요. 400만원, 240, 144, 85만원. 점점 삼각대의 속도가 느리게 올라가죠. 체감삼각법. 그 다음에 아까 정액법이 이게 직선이었는데 직선법이었는데 잔고 높이가 점점 어쩌니까 점점 완만해 가죠. 잔고 점감법. 아이고 말도 어렵네. 쌓이는 잔고 높이가 점점 감에서 점감 느리게 올라간다는 얘기. 잔고 점감법. 말도 어려워요. 점점 느리게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게 하자면 잔고 쌓이는 높이가 높을 꽃자니까 잔고가 그 다음에 점점 어쩌니까 느리게 점감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겠다. 먼저 가서 재봤을 때는 정액법은 균등삼각법인데 정률법은 체감삼각법. 이해하신 거죠? 정액법은 경원에서 정비례 올라가는데 이거는 직선이 아니라 점점 느리게 올라가더라. 400만 그 다음에 400이 아니라 240 뚝 떨어졌잖아요. 또 240이 아니라 144이 아니라 또 떨어졌잖아요. 144 또 그 다음에 났죠. 85만원. 점점 속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천천히 올라가니까 쌓인 높이가 점점 느리게 쌓여가더라. 잔고 점감법. 썩을 놈들 말도 묘하게 만들어갖고 말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읽어볼게요. 자, 정률법이란 대성물과 감가를 평가하는 매년 일정률로 감가 전제. 매년 일정률. 그러니까 정액법은 총액에다가 총액을 나눗셈.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에다가 일정률 곱해서 만드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은 장점이 아까 계산이 한 번만 딱 하면 되죠. 그러니까 N년 후 감가를 따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근데 정률법은요, N년 후는 N년 후까지 그 횟수를 해봐야 알아.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정률법은 현실 논리는 잘 맞아요. 기계 성능이 좋을 때는 많이 감가를 시켜놓고 나쁠 때는 어쩌니까 좀씩 빼니까 그래서 현실에 잘 부합되면서 맞죠. 잘 맞는 거. 읽어봅니다. 오른쪽 이 방법은 첫해 감가상이 가장 크고 점점 느리게 올라갑니다. 이 말을 그냥 말로만은 아까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1000만원 숫자를 쓴 거예요. 첫해는 아까 400만원, 두 번째는 아까 240, 그 다음 세 번째 144 뭐 나왔죠? 첫해는 크고 점점 더 조금 삼각됩니다. 갈수록 적게 삼각되니까 체감삼각법. 말뜻이. 됐죠? 세 번째, 그래서 기계라든가 동산, 내용에서 좀 짧은 물건을 주로 많이 씁니다. 아까 정액법은 긴 물건, 주로 건물 많이 쓴다. 요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매년 감가액은 그저 전년말에다가 상가, 감가만 곱해주면 돼요. 사실은 계산 문제는 정률법이 훨씬 더 쉬워요. 내용은 어렵지만 정액법의 계산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99.99%는 정액법이 계산문제 나옵니다. 나온다면. 정률법 계산은 너무 쉬워요. 전체 감가에다가 곱하기요. 그 다음에 1 상각률입니다. 그 다음에 n승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1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각률 0.4, 그 다음에 3년이면 3승이에요. 딱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정률법 공식이 훨씬 더 쉬워요, 사실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대부분 다 정액법이 나오지 정률법은 안 나옵니다. 아직 계산 문제 말씀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번 보시면은 능률이 높은 초기에 잘 부합된다. 그러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고 성능이 좋을 때는 감가를 많이 시켜놓고 기계가 안 좋을 때는 조금씩 하니까 현실에 잘 맞는 방법이죠. 아까 아까 정액법은 현실과 약간 좀 잘 안 맞는다고 그랬죠. 근데 정액법은 계산은 쉬운데 현실과 잘 안 맞아요. 정률법은 계산은 좀 어려운데 현실과 잘 맞아요. 장점이. 근데 대신에 단점은 계산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란 말은 여기는 상환기금법은 또 다른 얘기예요. 아까 1000만원 요거 한번 다시 해봅시다. 만일에 전체가 이번엔 1000만원 한번 해놓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5년. 그러면 세 가지 공통적으로 한번 숫자를 만들어 볼게요. 전체 총감가가 지금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만 따져보자고요. 물론 정액법은 내용연수가 긴 걸 쓰는 게 정상인데 세 개를 지금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얘가 다 1000만원 나오는 게 n분의 1이니까 첫 번째가 200만원, 그 다음 200, 그 다음 200 이렇게 나오겠죠. 정액법은. 이해하시는 거죠? 세 개를 지금 비교하려고 숫자를 1000으로 맞춰놨어요. 원칙은 정액법은 내용연수가 긴 그런 건물에 주로 쓰이는데 세 개를 동시에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서 전체 감가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건물에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정액법 같은 거 1000만원을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00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정률법은 아까 감가 0.4였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에가 400만원,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240만원, 144, 아까 80만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무슨 얘기냐면 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액법하고 상환기금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상환기금법도 첫 번째는 얼마요? 여기가 어쩌니까 200만원 이렇게 요거는 똑같아요. 요 논리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환기금법은 정액법 플러스 복리이자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정액법에다가요. 요놈 더하기 그 다음에 복리이자가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두 가지는 뭘 고려 안 했냐면은 이자는 고려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1회계년도 이렇게 썼을 때게 여기 1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1년 동안 안 해였습니까? 정액법은 200만 모아두면 돼. 그런데 1월 1일 날 수도 있고 11월 말일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환기금법은 그게 아니 이제 이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첫 번째 200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들면 되지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에 가서 200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상환기금계수요. 우리 저기 감책인계수. 미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적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간단하니 여기 연말에 가서 200 되면 돼. 그러면 연초여점이니까 200보다 더 적게 적금을 넣어놓겠죠.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180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180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자가 10%로 가자면 요놈 여점에 20% 벌어서 이자가 20만원 벌으면 200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을 만드는데 180 지어놓고 이자가 20만원 예를 들어서 요 계산 정확히 안 맞아요. 숫자가 지금 180인지 181인지 그건 모르니까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원리만 지금 똑같은 말은 둘 다 1년에 200을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제 모으는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니까. 무조건 모으는 거만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는 모으더라 언제 모이자 맨 끝에 가서 만들면 되지 않냐. 이 논리. 그러니까 연말에 200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분명히 적금을 넣어놓으면 되겠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 빼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말 200을 만들기 위해서 180 넣었다고 가정하자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이자가 20만원 불어. 그래 200 될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럼 그 다음에는 또 200 만들면 되죠. 근데 이미 200 모아놨잖아요. 그럼 일단 이자가 20만원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붙을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1년씩 모아놨. 그러니까 그냥 이자도 그냥 이자나 무슨 이자? 복리이자죠. 그러면 연말에 이제 200을 만드는데 일단 첫 번째 200 만들어놨으니까 20만 붙으니까 그럼 연말에서 얼마? 180만 되면 되겠죠. 여기 와서 180만 되면 되잖아요. 왜 작은지 알죠? 그 전 1년치 이자가 있으니까. 그럼 180 만들게 또 연초에 또 기금을 집어넣겠죠. 180보다 많이 적게. 왜 적게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걸 계산한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60 집어넣고 또 이자가 점이니까 또 20만 원 불었대요. 그럼 여기 40만 원 불고 하니까 또 200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또 200 만들면 되잖아요. 이미 400 모아놨잖아요. 요 녀석 이자 또 40만 원 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여기 가서 얼마요? 160만 되면 되겠죠. 그럼 160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또 160보다 많이 넣을까요? 적게 넣을까요? 적게 넣을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140 넣는다고 가정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이자 20만 원 불어서 요놈 60에다가 요렇게 200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제 비교하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액법과 상환기법은 똑같은데 정액법은 이자를 고려 안 했습니다. 근데 상환기법은 이자를 고려했다. 일단. 그래 보자면은 만일에 4년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제가 200 지금 3개가 모였으니까 4개 모였으니까 이거는 감가액이 지금 800만 원 됐죠. 그러면 복선가격이 200만 원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고 지워버렸네. 여기에 전체가 아까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감가액이 아까 800만 원이었죠. 감가액 정액법 같으면은 저기 정액법 200 4번이니까 800 됐죠. 그래 이게 복선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요거 200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좋아. 그러면 세 번만 할게요. 그럼 세 번 하면 어쩌면 여기는 감가액은 600만 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복선가액 400 나왔죠. 그럼 여기는요? 자, 세 번 더 해주세요. 물론 수치가 지금 180, 160, 140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요거보다 숫자가 분명히 더 작을까요? 클까요? 작아질 거 아닙니까? 세 개 다 하면 얼마 나오죠? 480.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올까요? 520. 그래야 어쩌니까 1000만 원 맞잖아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 두 개는 똑같은 방법인데 정액법에 의한 것보다는 상환기법으로 하면은 그죠? 감가액은 커져요, 작아져요? 120만 원 적어졌죠. 600인데 120 됐잖아요. 적어졌죠? 이 120이 어디 갔어요? 이자 비용. 여기 20만 원, 40, 60에다가 60이니까 120 딱 맞잖아요. 자, 무슨 말이 이렇게 하냐면은 정액법하고 상환기법 두 개를 할 때는 원리는 똑같다. 정액법도 딱 모으는 거 똑같은데 여기는 이자를 고려 안 하고 여기는 이자가 고려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똑같은 물건이지만 상환기금법으로 한다면 정액법보다도 감가액은 적어지고 지금 120만 원 적어졌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복선가격은 400이 아니라 520이니까 120만 원 더 커진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 결론 얘기하려고 우리 교재 그 말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액법과 상환기법은 논리는 거의 비슷하다. 차이점은 정액법은 이자를 고려 안 했는데 상환기법은 복리 이자까지 고려했다. 그래서 결과로 딱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건물이지만은 상환기금법으로 평가하면은 감가 누계액은 복리 이자만큼 적어지고 저 120만큼 그래서 지금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적어지고 감가 누계액은 오히려 이자보다 더 커진다. 그래서 상환기법으로 보면 복선가격이 과대평가되기 쉽죠. 자, 읽어갈게요. 그 말만 기억합시다. 자, 개념 상환기법 봅니다. 상환기법은 공식도 의미 없어요. 그거 외우지 마시고. 대상부동산 내용연수 만료시 감가 누계에 상당한 그에 대한 복리이자.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정액법, 정률법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환기법 이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기준시점에서 상태와 동일함을 갖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감가를 구공하는데 정계급 이자, 그러니까 국공치 정계급 이자 같은 복리로 이자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상환기법은 이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복리이자. 일단 기억은 똑같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방법은 감가액 중 이자액만큼 공제되므로 대상부동산은 과대평가되기가 쉬워요.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즉 대상부동산 과대평가가 우려가 있다. 감가소액은 정액법보다 적고 적산가액은 크기 때문에.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딱 3점만 해보면은 정액법은 감가액이 600만 원.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 1000에서 600배니까 복선가액은 400만 원. 됐죠? 이거 왜 400만 원 나오지 알죠? 아까 총감가액 얼마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전체 1000만 원에서 감가액 400만 빠졌으니까 그럼 복선가액은 400만 원 나올까? 600만 원 빼니까. 근데 여기는 어쩌니까 똑같은데 600이 아니라 감가액은 480밖에 안 되는데 120이 어디로 갔냐? 요거 이자. 이렇게 숫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똑같은 논리인데
정액법에 비해서 상환기금법은 복선가격이 훨씬 커져요. 감가액이 이자만큼 적게 빠지고 그만큼 적게 빠지니까 복선가격이 더 커지기 쉽겠죠. 그래서 거기 과대평가 우려가 있다 그 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3개 줄입시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요소라는 방법은 계산적이고 이론적이라면 이제 가능하죠. 전부 다 곱셈 나눗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액법은 매년 액수가 똑같은 전제하에 전체를 n분의 1 됐죠? 그래서 똑같이 삼각되니까 균등삼각법이고 그 다음에 직선법 여기까지 오신 거죠? 계산이 쉽다. 장점. 단점은 현실과 잘 안 맞을 수가 있다. 단점. 정률법은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인데 미삼각 잔액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정률을 곱해서 한다. 그렇게 계산해봤더니 처음에는 400만원, 240, 140 하듯이 점점 감가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더라. 체감삼각법. 됐죠? 감가를 더해봤을 때 올라간 속도가 400, 800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00만원 좀 줄게 올라가니까 체감삼각법. 여기까지 오셨어요? 단점은 복잡하다. 매번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장점은 현실에 좀 잘 맞을 수가 있다. 기계 같은 거 내용 요소가 좋을 때 잘 돌아갈 때 많이 감가시켜 놓으니까 빨리 비용을 추정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 초기 자본회수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감가를 많이 시키니까. 이 말 이해하실까요? 초기에 감가를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죠? 감가를 많이 시키다는 그만큼 세금을 또 적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산에 유보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적게 빠져나가니까 초기에 약간 유리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그 말이 안 나와서 말 안 했지만은 처음에 어쩌니까 정액법 200밖에 안 되는 400을 감가시켜놨으니까 많이 시켜놨으니까 그만큼 비용 처리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윤이 적어질 거니까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줬겠네요. 그죠? 산에 유보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초기 비용의 수가 잘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 말은 안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정액법과 똑같다. 대신에 뭐가 있다? 복리이자가 있다. 맞죠? 그래서 전부 다 해보면은 정액법과 상환기금법 논리가 똑같은데 차이점은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이자 고려 안 한다. 상환기금법 고려한다. 차이점이. 됐죠? 그 다음에 정액법과 상환기금법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계산해보면 복리이자만큼 상환기금법은 감가액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복선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복선가액을 상환기금법은 과대평가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또 평가를 전부 다 비교해놨네요. 그래서 어디 한다 이렇게 정리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까 관찰가법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분해법이란 말은 내용을 쪼개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해법이요. 분해법은 감가, 요인비를 전부 다 나눠서 하는 방법. 감가를 전부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감가, 경제적 전부 다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근데 일단 감가를 나누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나누기 어렵다는 얘기는 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중감가 되기 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건에서 기술적에도 그죠? 물리적 감가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이걸 정확히 쪼개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대부분 물리적 안 해도 어쩌니까 기능적, 경제적으로 더해질 수 있고 전부 다 보태지 서로 중복되니까 그래서 이중감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딱 한마디만. 그래서 거기 분해법은 이중감가 되기가 쉽습니다. 보시면은 볼까요? 분해법이란 대상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나눠서 합니다. 근데 쪼개서 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분해법 나눠서 한다는 얘기. 근데 감가율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분을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쪼개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또 쪼개더라도 어쩌니까 기능적 정확히 빼내기 어렵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다음은 감가액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중복감가, 이중감가 되기가 쉽습니다.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밑에 시장치수법하고 임대수수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간접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줄여가지고 감가에서는 첫 번째 감가 요인이 있었죠. 아까 물리적, 기능적 감가 있었고 경제적 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방법에서는 내용 연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감가법, 세 번째는 분해법. 그 세 가지는 직접법이라고 말하고 아까 시장추출법, 임대수수법은 간접법이라고 하고 내용 요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법 세 가지만요. 정액법은 나눗셈, 정률법은 곱셈, 상환기법 거기다가 복리이자까지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다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자면 앞쪽에, 그러니까 감가, 수정, 상가 구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끝나고 다음에 두 번째 감가 요인까지 다 끝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면 되겠죠, 이제. 좀 쉬신 다음에 요 두 개만 구별하면 돼요, 이제. 자, 좀 쉬어가겠습니다.